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는 15일 전국 버스가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도 전국 시도버스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파업 찬성 결과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는 주 52시간에 따른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입니다. 버스 기사님들은 52시간이 시행되면 월급의 30%를 차지하는 시간 외 수당이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1인당 월 100만 원 이상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생경제 다음에 이어지는 굿머니 굿라이프 이 프로그램이에요. 최근 들어 정말 버스 기사님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급이 줄어드니 재무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시는 거죠.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일자리 나누기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생계로 벅찬 삶을 사는 분들에게는 주 52시간 근무가 사치로만 느껴지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2019년 5월 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인터뷰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노래 한 소절 들으시죠.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척춤을 덤보기 하루 전에 홀딱 삭발을 비오는 겨울밤에 버튼 조깅을 야이야이야이야이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이런 가사의 노래를 트냐고요? 바로 일명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 볼 때마다요, 정말 미친 척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또 새로운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한 방에 정리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률 센터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선곡을 기가 막히게 했죠. 네, 이런 노래가 있네요. 네,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척 춤을, 선보기 하루 전에 홀딱 삭발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계속 지켜본 우리 센터장님은 네. 어떻게 미친 척 춤을 추고 싶으신 심정이십니까? 뭐 그런 때도 있고요. 네. 뭐 요즘 같으면 뭐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지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 인터뷰를 들으면 이 삼바 문제를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저희 둘이 최선을 다해보죠. 네. 네. 자, 먼저 삼성이 두 개의 사건을 조사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거죠? 예. 하나는 과거 정부 시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되어서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말레무를 제공했느냐 네. 이 혐의에 관해서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최근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4조 5천억 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네. 사건입니다. 이 뇌물은 1심에서 인정이 돼서 형을 살았고 2심에서 이제 무죄가 그렇죠. 나서 네. 지금 풀려났고요. 네. 삼바는 지금 아직 1심도 안 다뤄지고 그렇죠. 진행 검찰 수사 중이에요. 단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삼바 문제만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제가 키워드를 던질 테니까 회계사님이 잘 받으셔서 설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6천억 원을 5조로 뻥튀기.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성은 최초에는 신약을 만드는 회사라고 했는데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15년 당시까지 계속 결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결손이던 회사 장부가액 기준으로 약 6천억이던 회사를 이 회사가 복제약을 국내에서 판매 승인을 얻었다는 이유로 5조로 이제 뻥튀기를 한 거죠. 네. 자, 회계사님 그런 네. 전문 용어 결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았는데 회사가. 그렇죠. 손실이 났던 네, 회사입니다. 손실이 났는데 이제 복제약을 허가받았다는 걸 판매 승인입니다.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걸로 6천억 원을 5조로 그렇죠. 이익을 봤다고요? 그렇죠. 봤다고 어디에 이야기를 했어요? 장부에 반영을 한 겁니다.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억짜리 아파트가 7배가 튀겨져서 20억이 된 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쏙 들어오네요. 너무 부럽네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이 과정이 이게 진짜면 정말 훌륭한 회사인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고 그 명분과 이유가 있었던 건데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이 분식회계 4조 5천억 분식회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의 승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선 핵심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분을 어디가 가지고 있었냐, 어디가 많이 가지고 있었냐,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었고요. 삼성물산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은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아주 아픈 상황인데 그럼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 삼성전자의 지분을 의미 있게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많은 방안이 있었고 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과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삼성물산을 합병하기로 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그 일반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심리를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높게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싸게 평가해서 즉 삼성물산은 낮게 평가하고 제일모직은 높게 평가해서 합병을 이룬 건데요. 이건 역시 이제 과거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은 제일모직이 여러분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에버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인에 있는. 그거 말고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 실체가 거의 없는 회사예요. 이 회사를 과연 어떻게 높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고민을 하다가 제일모직에 붙어있는 바이오 사업 부문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이오 사업 부문의 가치를 6천억이 아니라 장부가액인 6천억이 아니라 심지어 당시 합병 당시에는 20조 가량 이렇게까지 높게 평가해서 합병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또 청취자분들은 제 언어로 정리해드린 걸 쏙쏙 이해를 하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에게 이재용 회장이 승계를 받으려면 핵심은 결국 삼성전자의 주식인데 삼성물산이 가장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데 자기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 올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린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그때 국민연금 얘기도 나오고 이랬었던 거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이 건축사업 부분, 우리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레미안 이런 사업 부문이 당시에 수주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주를 해외에서 하였다라도 발표를 하지 않아버렸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작을 했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알고 또 업데이트된 소식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삼바의 회계 조작에 관해서 작년 11월 14일 날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다라고 결론을 냈고 삼바와 회계법인 4개를 고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고발 조치했고요. 지금 아직 이제 본심, 대개의 경우 우리나라 국내 사례에서 증선이 결정이 돼서 행정소송을 낸 적은 없습니다. 경감해달라는 소송은 있어도 고의를 중과실로 하는 건 있어도 우리 분식이 아니다라는 소송을 낸 적은 없었는데 삼성이 최초로 내었고요. 삼성이니까요. 그렇죠. 행정소송을 지금 이제 1심은 진행되지 않았고 그 행정심판 정지 가처분 신청은 있어서 이와 같은 증선이의 채여분을 지금 곧바로 이행했다간 삼성이 큰일이 난다. 그래서 잠깐 이 처분을 미뤄다오. 이건 해서 이제 삼성이 이겼습니다. 그랬군요. 삼성이 큰일 난다. 삼성이 큰일 나면 한국 경제 큰일 난다. 이제 이런 논리와 함께 또 하나는 이제 한국거래소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
들 큰일 난다. 이제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거래 정지를 풀어줬어요. 맞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비판하는 분들 많았는데. 지극히 이례적이었죠. 불과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18일 만에 풀어줬었고요. 네. 이렇게 그 거래를 재개하느냐 마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적으로 네. 첫 번째 투자자 보호, 두 번째 투명성, 세 번째 기업의 계속성 이런 것인데요. 당시 금융위의 결정문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증권거래소의 결정문을 보게 되면 투명성에는 다소 하자가 있지만 분식이 있어서 투명성에는 하자가 있지만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계속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거래를 했던 건데요. 이와 같은 사례는 없었죠.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네요. 그렇죠. 투명성이 제일 높은 가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어떻게 투명성에 문제가 있지만 점점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결정적인 어떤 실수 내지는 그 오류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이 문제는 더 큰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이러니까 지금 4039님이 이 나라의 분식회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투명성에 대한 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경제와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증선위가 어찌 됐건 거래는 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해임도 권고했지만 결국 이것도 대표이사 유지됐고요. 그렇죠. 1심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삼바가 나온 얘기는 굉장히 영화 같은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죠? 저도 이제 듣고서 아주 황당했는데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지금 현재 드러난 건 정확히 한번 말씀드려보면 오늘 새벽 뉴스까지 제가 이제 반영해서 말씀드려보면 삼성전자 보안 TF에서 그리고 그 위에 사업지원 TF. 이런 사업지원 TF다 보안 TF가 좀 청취자분들 익숙치 않을 텐데요. 미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전실이, 미래전략실이 명목상 해체되어서 새로 들어선 조직인데요. 이와 같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에서 나서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공장의 바닥을 다 긁어내서 그 아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서버와 개인 노트북을 다 이렇게 숨겨놨던 것이죠. 저는 보안팀 이렇게 얘기해서요. 저는 그 팀이 그렇게 중요한 팀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앞에 건물 보안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미래전략실이 바뀐 거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삼성의 수뇌부들이 움직였다라는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미전실의 핵심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새벽자에 어제 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삼성전자의 임원들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바닥을 뜯어서 거기에 노트북하고 공장 바닥을 뜯어내서 거기에 노트북과 서버를 숨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모 기자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우리 부스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모두 다 노트북을 들고 와라. 노트북 들고 오고 서버 들고 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JY라는 용어, JY 청취자분들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이재용이 될 테고요. 합병이란 용어, 승계란 용어 이런 용어들을 모두 다 지웠다라고 합니다. 보는 앞에서. 요즘 우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서 지웠지만 복구시킬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그 작업들을 하겠죠. 검찰이. 그러니까 복구 불가능하게 하는 작업을 디가우징이라고 하고 또 다시 그것을 살리는 작업을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아무튼 그런 작업이 있군요. 지금 하고 있다고 그 싸움이겠죠. 합니다. 그게 제가 듣기로는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포렌식. 이 노트북과 서버의 저장 장치를 숨긴 정황이 작년 5월과 7월 사이쯤으로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때가 아마 금감원이 이제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 내리면서 검찰 수사가 이제 있을 것 같다라고 삼성이 예상한 시기일까요? 맞습니다. 5월 1일이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을 고의로 확정지은 날이고요. 그리고 저희 7월 달에 저희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사와 그리고 김태한 사장 등을 이제 분식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때부터 아마 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설마 삼성인데 칼날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 했다가 금융감독원이 분식 혐의를 발표했고 또 저희 참여연대가 고발을 한 그런 시점에 증거 인멸을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바닥을 뜯어서 숨겼는데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게 지금 2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한 번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스를 다 설치하고 그리고 그 바닥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전산실 바닥이라고 합니다. 전산실 바닥을 읽어내면 공터가 있겠죠. 전선들이 있고 네. 그럼 이제 이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숨겨 넣었었고, 예. 그걸 이제 다시 이제 덮어놓고, 한 번 다 뜯어낸 다음에 다시 덮고, 최근에 들어서 또 한 차례 이걸 다시 뜯어내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작업을 하고 또 다시 덮고,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제 드디어 내부 제보 내지는 자백이 그렇겠죠.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제 단순한 생각으로는 예. 한강에 갖다 버리든지 분쇄기에다 갈아버리든지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바닥에다 숨겼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자신들 입장에서 다 모두 없애버리면 좋지만 또 한편으로 자신들의 이 변명을 하기 위해선 아하. 어떤 데이터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삭제, 보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상으로 임박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묻어놓고 빼고 다시 또 묻고. 예.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면 누가 적이고 누가 내 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뭘 버려야 될지 뭘 간직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자료가 나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네. 모르고요. 네. 제가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유, 잘합니다. 네. PD님. 네. 전 순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하고. 아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을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제일 기업인 삼성이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삼성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네. 부끄러운 맞습니다. 일입니다. 예,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 검찰의 칼끝이 결국은 어디로? 이재용 부회장과 승계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드디어 어제 낮에 들은 것만 하더라도 과연 삼성전자로까지 사업지원 TF로까지 갈 수 있을까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밤에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요. 네. 더 이상은 이제 뭐 돌이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돌이키기 힘들다는 거는 이제 사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고요. 네. 예. 지금 여기까지 온 마당에 어떤 승계 과정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네. 대한민국 검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정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사와 그 아래 이제 그 한동훈 검사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로서 뭐 참여연대가 아주 많은 이제 뭐 스스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을 쭉 끌어온 측면이 있는데 이 검찰분들이 어느 시점부터 지금 최근 끌어오는 거 보면 증거로서 어떤 삼성을 정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PD님께서 금융감독원이 작년 5월 1일 날 그 회계 분식을 고의라고 발표했었는데요.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임원들이 모여서 제가 알기로 대한상위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호통치면서까지. 그리고 증선위에 출두하면서도 그리고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날도 아주 당당하게 우리는 행정소송을 할 것이고 끝까지 뭐 무죄임을 밝혀내겠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했었는데 최근에 이 모습들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식적인 입장 단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만으로도 네. 알 수 있네요. 아 사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하고 저도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 문제 나왔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반론을 할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제가 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가끔 이렇게 회계사님처럼 삼성과 싸우는 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반기업 정서. 네. 아, 네. 대한민국을 누가 먹여 살렸는데 맹목적인 비판. 네.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 내용을 자세히 알면 네. 삼성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라는 걸 아실 수 네. 있을 거고요. 회계사님과 아니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추적해왔던 언론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삼성에 대한 애정, 잘 예, 되길 맞습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예, 예, 예.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왔고 지금 검사님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네. 문제를 물고 갔기 때문에 바닥에 숨겨져 있는 네. 그것까지 그렇습니다. 발견하실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가끔 저한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 반기업 정서라고 저 삼성 물건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 말씀하십시오. 예.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당연히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럼요. 저 역시도요. 한편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지분을 몇 프로 가지고 있냐면요. 불과 3%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나머지 97% 그리고 거기에서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 소비자분들 다 모두 다 삼성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 삼성에 지금 먹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건희, 이재용 씨여서 우린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법적인 어떤 단죄를 원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어떤 승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승계 작업을 위해 회계를 분식하고 고의로 은폐한 거. 그렇죠. 이게 네. 본질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승계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막대한 이득을 봤다라면 손해를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그 손해는 누구냐? 삼성에 투자한 소액 주주분들이고요. 그리고 국민들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손을 들다 보니까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고 국민연금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당연히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러한 불법적인 승배 과정에 대해서 단죄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회계사님 전화로만 뵙고 이렇게 언론으로만 봐서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상이요. 굉장히 좋아요. 그 만화 영화 영심이 남자친구 경태 닮으셨어요. 아, 그래요? 아세요, 예. 경태? 아니요. 경태는 수학을 못했는데 회계사를 하시네요. 우리 YTN에서 예전에 한 분 네. 이동영 씨 네네. 맞는 분 이동영 씨가 아니고 작가 선생님께서 저보고 고길동 닮았다고. 그 같은 예. 라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경태, 고길동 다 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고길동은 그래요? 두희한테 당하고 네네네. 경태는 영심이한테 아, 당하고. 그렇구나. 네, 그런데 삼성과 싸우시는 네, 김경률 회계사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